저는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4학기에 재학 중인 정재혁입니다.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 작년 ECCV에서 발표된 Learn to Decompose Cascaded Decomposition Networks for Cross-Domain Few-Shot Facial Expression Recognition입니다. 해당 논문의 모티베이션과 간단한 설명을 인트로해서 메소드에서는 해당 논문의 딥러닝 모델 네트워크 아키텍처와 학습 방식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실험, 결과,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Expression Recognition은 사람의 표정을 기반으로 하여 감정을 인식하는 문제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림에서 보이듯이 사용자의 표정으로부터 사용자의 현재 상태, 즉 감정을 인식할 수 있고 인식된 감정은 멘탈 평가, 운전자 피로도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인터랙션 시나리오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고전적인 FER은 주로 7개의 고정된 감정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즉, 환함부터 중립 상태까지입니다. 그런데 매우 한정된 개수인 7개의 감정은 사용자의 복합적이고 매우 다양한 감정 상태를 전부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슬픔의 경우 일반적으로 눈물을 보이거나 울상인 표정이 큰 특징인데 해당 특징은 매우 행복하고 감격스러울 때 눈물을 흘리는 표정과 큰 차이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사용자의 현재 내재적 상태는 행복이지만 컴퓨터, 즉 감정인식 모델은 사용자의 감정을 슬픔으로 분류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문제가 필요하고 새롭게 정의된 문제는 Compound Expression Recognition입니다. 즉, 하나의 감정만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감정을 복합적으로 인식하는 문제로 재정의해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을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게 문제를 변경하였지만 문제가 더욱 파인그레인드해졌고 기존의 문제보다 더욱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즉, 모델이 복합적인 감정을 잘 인식하게 하려면 더욱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그 데이터에 레이블링하는 과정을 가지는 것은 매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해당 과정을 피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퓨전 러닝 학습 알고리즘을 채택하여 레이블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퓨전 러닝은 말 그대로 매우 적은 데이터만 학습에 사용하고 학습에서 보지 못했던 언신 데이터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습 방식을 말합니다. 자세한 것은 이후에 메소드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퓨전 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트랜스퍼러블한 피처 스페이스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즉, 다양한 원신 데이터에 빠르게 전이할 수 있는 피처 스페이스를 뜻합니다. 러닝에서 트랜스퍼러블한 피처 스페이스를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치 트레이닝 방식입니다. 해당 방식은 일반적인 딥러닝 모델 학습 방식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전체 데이터를 모델이 먼저 학습을 하고 이후에 원신 데이터에 해당 모델이 잘 정답을 맞출 수 있냐 없냐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딥러닝의 문제처럼 배치 트레이닝의 경우 많은 데이터가 요구됩니다. 즉, 현재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FER 태스크는 일반적인 이미지 분류에서 유명한 데이터 세팅인 이미지넷처럼 대용량의 데이터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해당 방식은 적은 양의 데이터로 학습을 할 경우 이후에 메타러닝 어빌리티를 완벽하게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으로는 에피소딕 트레이닝 방식입니다. 해당 방식은 매우 다양한 퓨저 태스크를 생성을 해서 반복적으로 유사한 태스크를 학습시키는 방식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것은 이후에 메소드에서 언급하겠습니다. 해당 방식이 기존의 퓨전 러닝 어프로치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지만 APR 태스크 자체의 데이터 세트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태스크가 반복될수록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후에 과적한 문제가 발생하고 새로운 데이터에 핏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배치와 에피소딕 훈련 방식의 베이스 클래스 숫자에 따라서 얼마나 성능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학습 경향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 학습 방식 다 베이스 클래스 데이터 세트가 많을수록 성능이 좋아지지만 이 개수가 적을수록 성능이 확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두 가지의 대표적인 학습 방식이 FER에서 완벽하게 적용이 되기가 어려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이스 데이터 숫자가 적기 때문에
베이스 데이터 세트의 숫자가 적어서 두 가지 방법 다 완벽하게 적용하기가 힘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두 가지 학습 방식의 장점을 합쳐주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하면 배치 트레이닝 방식으로 사전 학습된 모델이 이후에 에피소딕 트레이닝을 하는 모델에 적절한 레귤라이제이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레귤라이제이션을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학습의 일부분만 적용을 해서 더욱 강인한 학습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적용한 이유는 해당 연구의 선행 연구인 EGS넷에서 배치 트레이닝 방식을 전체적으로 풀 레귤라이제이션을 적용한 결과가 이미 존재했는데 해당 연구 결과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던 것은 베이스 데이터 세트가 부족해서 배치 트레이닝 방식이 메타러닝 어빌리티를 완벽하게 해줄 수 없어서 오히려 악영향을 줬다라는 것을 해당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EGS넷의 아키텍처이고요. 여기서 파란색 박스 내에 배치 트레이닝 방식이 에피소딕 트레이닝 방식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인코드 부분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마지막에 분류를 하는 로스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것은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계산 사항, 제안한 방법론을 통하여 완성된 아키텍처인 CDNet, Cascade Decomposition Network입니다. Cascade는 계단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키텍처 그림에서 보이듯이 연속적인 LD 모듈이 계단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해당 아키텍처의 모티베이션은 RGB 디컴포지션인데 우리가 색을 표현할 때 RGB, 레드, 그린, 블루의 개별적인 값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의 이미지에서 이 RGB를 분리시키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그 능력을 가진 모델이 있다면 그 모델은 당연하게도 새로운 색깔에 더 빨리 적응을 할 수 있다. 그런 모티베이션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아키텍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후의 메소드에서 언급드리겠습니다. 해당 논문에서 제시한 아키텍처의 큰 그림이고요. 해당 그림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자면 시즌에서 메인 포인트는 중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속된 LD 모듈이 계단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LD 모듈은 그 파라미터가 쉐어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의 그림에 보이듯이 LD 모듈 그리고 SD, Sequential Decomposition 및 Partial Regularization 을 순서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D 모듈입니다. LD 모듈의 목적은 expression prototype과 그에 해당하는 웨이트 값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즉 아래 그림에서 보이듯이 입력 피처의 경우 입력 도메인이 굉장히 종속적인 피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아키텍처는 이후에 퓨전 러닝을 진행하기 위해서 입력 이미지에 독립된 굉장히 잘 일반화된 피처를 뽑아내야 되는 것이 목표인데 처음에 입력 피처를 D라고 표현되어 있는 디컴포지션 블락을 통과시켜서 조금 더 일반화된 프로토타입 피처를 만들어줍니다. 그 이후에 W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제 웨이트 블락을 통해서 그에 해당하는 웨이트 스칼라 값을 생성을 해줍니다. 여기 수식에서 보자면 D라고 하는 디컴포지션 블락에 X라는 입력을 들어가서 피처를 만들어내고 그 피처는 D 블락 내부에 있는 피렐루 이후에 기존의 입력 피처랑 스키 커넥션이 된 다음에 다시 웨이트 블락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아키텍처는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리니어 레이어, 배치 정교화 및 피렐루로 이루어져 있는데 D블락 이후에 피처는 W블락으로 통과되고 이후에 알파 i라는 하나의 스칼라 값으로 웨이트 값을 추출해냅니다. 해당 알파 i와 기존의 프로토타입 벡터를 곱해서 다음 LD 모듈의 입력으로 사용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그 입력 도메인의 최대한 독립적인 프로토타입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하고 프로토타입 피처와 기존 입력 피처를 활용해서 그에 대한 가중치를 만들어내며 마지막으로 프로토타입 피처랑 생성된 가중치를 곱해서 다음 LD 모듈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LD 모듈의 동작 과정이랑 직관적인 그 동작에 대한 이유를 확인해 봤습니다. Sequential Decomposition 메커니즘입니다. 사실 앞서 진행된 방식은 기본적으로 가장 오른쪽에 C 방식에 해당합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총 3가지의 방법을 적용했는데 A와 B가 왜 탈락되었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A는 LD 모듈 내에서 웨이트 블럭을 제외하고 D 블락만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좀 생각을 해보자면 프로토타입만 단일로 사용할 시 합리적이고 사용 가능한 피처를 뽑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조금 더 그 얕아진 네트워크 구조 때문에 학습에 불리함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B의 경우 병렬적으로 여러 가지 LD 모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공유되는 LD 모듈이 아닌 각 개별적인 모듈을 사용을 했습니다. 해당 방법은 다양한 LD 모듈이 사용되면서 과적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오른쪽에 그 파라미터를 쉐어하는 LD 모듈을 연속적으로 쓴 게 선택이 되었고요. 이 C가 동작하는 이유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자면 먼저 우리는 입력 피처를 LD 모듈에 통과시킵니다. 이후에 나오는 출력은 조금 더 일반화된 감정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인데 해당 피처를 기존 입력 피처에서 빼면 빼기 연산을 진행을 하면 조금 더 도메인에 특화된 피처만 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처가 가지고 있는 그 일반적인 감정에 대한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은 전부 뺄셈으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도메인에 특화된 피처는 다음 LD 모듈의 입력으로 들어가서 연속적으로 일반적인 피처만을 추출해내는 것입니다. 사용된 입력들을 수식으로 보자면 SD의 경우 처음 입력이 X0입니다. 이후에 X0에서 계속해서 프로토타입을 빼주면서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식으로 나타내면 PPT 내에 있는 수식과 같습니다. 여기서 PI는 D블록으로 나온 프로토타입을 뜻합니다. 입력 이후로 나오는 출력은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출력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RE, 감정에 특화된 출력입니다. 해당 출력은 위의 그림에서 보이듯이 각 LD 모듈의 출력들의 합을 뜻합니다. 두 번째 출력은 도메인에 특화된 값입니다. 즉 입력 피처에서 일반적인 피처를 빼면서 남은 값을 뜻하는데요. 해당 값은 그 데이터 세트의 종류를 구별한다. 즉 예를 들면 A 데이터 세트, B 데이터 세트 이렇게 분류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분류 작업을 나눠서 실행시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모델의 입장에서는 RD의 도메인에 관련된 피처를 담으려고 계속해서 더욱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그 RE에 대해서는 더욱 일반화된 감정에 관련된 피처 레프레젠테이션만 담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나중에 새로운 원심 데이터에 대한 일반적인 감정 피처를 뽑을 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논문에서 제안한 아키텍처를 확인해 보았고요. 이제 문제를 정의하며 해당 아키텍처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을지 보겠습니다. 우선 처음 언급드렸듯이 해당 논문의 목표는 퓨전러닝을 통하여 보지않은 데이터 세트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데이터 세트를 나눠주고 감정인식에서 베이직 감정인식 데이터 세트와 복합적인 감정 데이터 세트를 각각 소스 도메인 및 타겟 도메인으로 구별을 하였습니다. 네, 표현이 된 것처럼 그 데이터 세트를 나눠 주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감정인식 데이터 세트로 사전 학습을 진행하고 이후에 복합적인 감정 데이터 세트의 경우 파인 튜닝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베이직 감정은 그 배치 트레이닝 방식, 이후 파인 튜닝은 에피소딕 트레이닝 방식에서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다시 말하자면 베이직과 컴파운드, 즉 서로 다른 도메인을 활용한 크로스 도메인 FSL로 문제를 세팅을 했고 당연하게도 이 나눠진 데이터 세트에서 학습과 테스트는 서로 겹치는 게 없이 완벽하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에피소딕 트레이닝이 그럼 이제 뭔지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먼저 데이터 세트 자체를 서포트 세트 그리고 쿼리 세트로 나누어 줍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위의 그림에서 보이듯이 인코더 및 LD 모듈을 에피소딕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렇게 데이터 세트를 나누는 것을 한 번 더 여러 가지 반복을 합니다. 즉 고양이, 자동차, 원숭이가 들어있는 이제 사과, 바이크가 들어있는 데이터 세트를 고양이 자동차, 사과 귤 이렇게 나누어서 메타 트레인 세트를 구성을 합니다. 이후에 테스트의 경우에는 메타 트레인에서 보지 않은 클래스인 원숭이 자전거로 테스트로 구성을 해줍니다. 여기서 각각 나눠진 데이터 세트로의 학습을 우리는 에피소드 혹은 퓨전 태스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학습을 진행하면서 해당 논문에서 사용한 것은 메트릭 베이스드 러닝을 진행을 했고요. 해당 방법은 같은 클래스에 속하는 데이터를 피처 스페이스에 매핑하고 새로 들어온 데이터와 거리를 계산해서 클래스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을 한번 확인해 봤고 어떻게 트레이닝을 했냐 보자면 먼저 프리트레인 부분입니다. 여기서 프리트레인 된 LD 모듈의 경우 이외에 파인 튜닝 구간에서 레귤라이제이션으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는 크게 다른 것은 없음 일반적인 모델이랑 크게 다른 것은 없고
먼저 데이터를 이미지, 그리고 두 개의 레이블 감정과 도메인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즉 I, Y, E, Y, D로 나눠준 거고요. 그 후에 아래와 같은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T와 RD는 이제 똑같이 값을 구하는 거고요. 토탈로 사용한 로스는 오른쪽에 보이듯이 그 분류하는 로스 그리고 도메인에 관련된 로스를 적어놨습니다. 여기서 도메인과 관련된 로스의 경우에는 가중치를 달아줘서 이제 전체 합을 최종 프리트레인 로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과 RD가 어디에 존재하냐면 여기 맨 마지막에 출력단에 존재하는 것을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의 경우 에피소딕 트레이닝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앞서 언급드린 대로 이렇게 나눠주고 서포트 쿼리로 나누어서 준비를 하고 서포트와 쿼리와 관련된 출력은 S와 Q로 노테이션을 해서 분리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셋을 나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로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러 가지 퓨처 태스크를 진행하면서 사용이 되었고요. 여기서 m은 L2,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뜻하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거리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곱해 준 것입니다. 여기서 Rn은 클래스의 센터 거리를 구하는 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그 파인 튜닝에서 한번 확인하고 가야 될 것은 앞서 처음에 언급드린 레귤러라이제이션 부분입니다. 배치 트레이닝에서 얻은 LD 모듈을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사용을 하는데 위에 그림에서 보이듯이 피처를 생성하는데 그 피처가 배치 트레이닝의 그 유형을 조금 따라가도록 규제를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배치 트레이닝에서는 굉장히 많은 에피소딕보다는 더 많은 데이터를 보기 때문에 좀 더 글로벌한 정보를 학습을 시키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인튜닝 할 때 사용된 로스는 아래에 나와 있는 수식과 같습니다. 사용된 데이터 세트는 크게 베이직이랑 컴파운드로 나눌 수 있고요. 여기서 베이직 6개에서 두 가지 RAFDB랑 SFEW 같은 경우에는 인더와일드에서 수집된 데이터 세트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6개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했고요. 아래 3개 컴파운드 데이터 세트로 파인 튜닝을 진행했습니다. 학습은 256, 256에서 224, 224로 랜덤 크롭을 진행을 했고 호리즌탈 플립, 컬러짓도 사용했습니다. 인코더, 시즌에 사용된 인코드는 레전드 18로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 MS셀러 1밀리언의 프리트레인한 것을 사용했습니다. 학습할 때 옵티마이전 아담 그리고 프리트레인 마니터레이션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배치 16으로 각 샘플은 소스 도메인에서 랜덤으로 샘플링 했다고 합니다. 휘샬러닝의 경우에는 100 에피소드에서 각 에피소드가 100개의 태스크를 가지고 있고 5샷 혹은 원샷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사용된 쿼리는 16개고요. 성능의 경우에는 퓨처 태스크 1000개를 해서 평균 결과로 만들어냈습니다. 결과 어블레이션 결과입니다. 베이스라인의 경우에는 오른쪽 그림을 이제 제시한 논문인데 프로토넷으로 굉장히 유명한 매트릭 베이스 퓨처러닝 모델을 사용을 했고 여러 가지 컨피그레이션이 존재하는데요. 몇 개 보자면 CDNet 풀은 처음 언급드린 EGS넷과 같이 전체적으로 규제를 한 것이고 픽스는 처음에 디컴포지션 블락은 프리즈를 해놓고 웨이트 블락만 학습한 경우입니다. 해당하는 결과에 대해서 나온 결과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듈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확인해 보자면 제가 표시한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D 모듈을 처음에 언급드린 웨이트 블락이 없는 싱글과 전체적으로 규제를 해주는 것이랑 비교를 했을 때 웨이트 블락을 사용하고 또 부분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부터 우리는 전체적인 규제가 오히려 성능에 악영향을 끼치고 또한 웨이트 블락을 활용을 해서 피처에 가중치를 넣어주는 게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프리트레이닝을 하냐 안 하냐라는 그 결과입니다. 아무래도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한 게 모든 컨피규레이션에서 더욱더 좋은 성능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속적인 LD 모듈의 개수입니다. 0은 그냥 베이스라인 프로토넷 뜻하고요. 싱글의 경우 베이스라인보다 좋은 성능을 냈지만 전체적으로 3개까지 올렸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가 가장 좋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로스에서 가중치의 영향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도메인에 관련된 로스랑 규제 관련된 로스인데 결과적으로 도메인의 경우 작은 수긴 하지만 설정을 해주는 게 더 좋은 성능을 만드는 것을 확인했으며 오른쪽에 그 partial regularization 쪽은 그냥 그 자체로 적용을 하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소타들이랑 비교를 한 건데 CD넷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줬고 배치 트레이닝의 경우에는 베이스 데이터 세트 개수가 좀 적으니까 완벽하게 메타런의 능력을 보이지 못해서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에피소드의 경우 또한 데이터 개수가 적어서 피자 태스크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오버피팅이든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CD넷이 가장 좋았다 하는 걸 결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으로 해당 논문은 복합적 감정인식을 크로스 도메인 퓨전 러닝에서 진행을 했고 해당 방법론으로 데이터 레이블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LD 모듈뿐만 아니라 SD, 시퀀셜 디컴포지션 메커니즘을 제안을 해서 좋은 성능을 보여줬고요. 또한 배치 트레이닝 기반 사전학습 모델을 규제형으로 사용해서 안정적인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소타 모델에 비해서 큰 성능 개선을 만들어낸 논문이었습니다. 까지 해당 논문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혹은 따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